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재무상태표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마쳤고 끝 부분에서는 손익계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표를 제가 강조해드렸죠. 반드시 외워야 된다. 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이 당기 순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 구성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이다. 손익계산서 구성은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 나열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나열하는 순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자산 같으면은 어떤 원칙으로 나열하죠? 예,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예, 부채도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자산의 경우는 유동성이 빠르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부채의 경우는 유동성이 빠르다는 얘기는 상환기일이 빠른 것부터 나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열하는 게 원칙이냐? 이렇게 나열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열하는 순서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외운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매출 총이익,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역시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수익을 제가 오른쪽에다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거 수익, 영업의 수익, 이 두 가지가 수익입니다. 비용을 한번 왼쪽에다가 표시해 보겠습니다. 비용을 매출원가 요거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비용, 영업의 비용 이거 비용, 법인세 비용 이거 비용.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빨강색으로 표시한 거 수익이고, 비용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이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 계정으로 배치를 할 때는 왼쪽에 차변에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매출액하고 영업의 수익은 대변에다 기록을 하는 거죠. T 계정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 각각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란 무엇이냐? 아마 여러분들 매출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한번 보세요. 매출액은 제품,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이다. 이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네. 제품하고 상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만들어서 기업이랑 아시네. 만들어서 파는 건 제품, 사가지고 파는 건 상품입니다. 네. 사실은 제품도 사가지고 만들긴 하죠. 근데 원료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이라는 것은 완제품을 사서 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장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상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제조업자라고 그러죠. 제조업 업종이. 거기서는 이제 제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라 하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팔아서 얻은 대가,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대가가 바로 매출액입니다. 반제품 매출액, 부산물 매출액, 작업 폐기물 매출액, 수출액, 장기 할부 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매출액 하는 것보다 이것을 구분해서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수 매출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하고를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매출 원가. 자, 매출액 바로 밑에 매출 원가가 있었죠.
네, 매출 원가는 무엇이냐? 제품이나 상품 등의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게 제조 원가. 상품이라면 그 상품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게 매입 원가. 그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인데 왜 제조 원가라고 안 하고 매출 원가라고 하느냐? 제조했다고 해서 다 팔린 게 아니죠. 예. 제조한 것 중에서 아직 제품 창고에 있는 거 말고 팔려 나간 것의 제조 원가가 그게 매출 원가. 이해가시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상품을 사왔다고 해서 그 사온 비용이 다 매출 원가가 아니라 사온 것 중에서 지금 매장에 또는 창고에 있는 거 말고 판매가 일어난 그 상품의 매입 가격 그게 매출 원가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매출액에 대응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매출이 일어난 것에 그 제품의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이고 또 상품의 경우는 매출이 일어난 상품의 그 매입 원가가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한다. 제품의 경우는 제조 원가일 것이고 상품의 경우는 매입 원가이다. 우리 FAT 1급에서는 제조업체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품 도소매업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가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건 뭐냐? 네, 두 가지가 섞여 있죠. 판매비라는 단어하고 관리비라는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비용이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매출 원가는 아까 뭐였습니까? 매출에 대응하는 상품의 매입 가격이 그게 매출 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을 팔려면은 그 매출에 대응하는 판매한 상품의 매입 가격만 우리가 비용이냐 이거죠. 그것만 비용이 아니라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 활동비가 필요해요. 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광고비, 접대비 등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다 하는 얘기.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제일 먼저 임차료 이런 것이 있죠. 아마 급여가 제일 클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무슨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 혼자 해야 되는지 직원을 써야 되는지 이거부터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잖아요. 임차료보다 급여가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급여.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면 급여, 그다음에 임차료. 이게 이제 아마 판매비와 관리비의 핵심적인 아주 큰 금액일 거예요. 그죠? 그 외에는 이제 여기 접대비도 들어가고 또 광고도 해야 되니까 광고 선전비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영업외 수익이라는 거 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영업외 수익이라는 건 뭐냐? 영업외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 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중단 사업 손익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접은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뭐라고 하느냐? 계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것은
중단 사업에 의해서 영업의 수익이 발생한 거는 그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사업의 활동에서 일어난 것 중에서 계속 사업 중에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이다 이랬어요.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자 수익 뭐냐면요,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회사가 여유자금, 이제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은 그 잉여금을 금고에 넣어놓을까요? 안 넣어놓습니다. 금고에 넣어놓으면 뭐 1%도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은행에다가 장기 예금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1%라도 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그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그걸 저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 재무팀에서 이 그 자금 관리를 잘 하면은 뭐 펀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발생한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자 수익이에요. 영업하고 관계없는 수익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영업하고 관계없는 수익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자체가 매출액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목적 자체가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대를 목적으로 도소매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소매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왜 발생하느냐?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자기 상가 건물, 이제 자기가 사무실로 쓰려고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에 빈칸이 있으면 그 빈칸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임대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임대료입니다. 영업 외수익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거 이제 곧 배우게 됩니다만은 차량이라든지, 뭐 컴퓨터 같은 이런 비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땅도, 이런 게 유형자산입니다. 토지 이런 거. 그런데 이걸 처분하면은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처분을 하면은. 그래서 그 처분이익이라는 것은 처음에 매입한 가격보다 많은 가격을 받고 팔면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차량 같으면은 매입한 것보다 많이 받고 팔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익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느냐?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샀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앞에서 감가상각 살짝 이 얘기 했었잖아요. 차 2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그래서 단기에 그거를 비용으로 탁 털어버려. 영업실적에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그걸 2천만 원을 다 비용에 안 넣어요. 왜냐? 차량은 자산이다 이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면 그 구입 가격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재무상태표로 가. 너는 자산이야.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그래가지고 단기에 손익에 반영되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차량이 2천만 원인데 만약에 내용연수 4년으로 정했다. 4년. 그러면 정액법으로 한다면 그걸 1년에 나누기 4 해가지고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1년에 5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얼마가 감가상각이 될까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2천만 원 취득금액에서 1,000만 원 빼면 남은 게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걸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럴듯하죠? 장부가액. 취득금액하고 장부가액이 달라요. 그 장부가액하고 판매금액을 비교하면 이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2년을 사용을 하고 중고시장에 팔았는데 시세가 좋아가지고 1,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났죠. 장부가격보다 100만 원 더 많이 받고 매각 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익이 다른 거에서도 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아까 영업 수익이 그럼 뭘까요? 맨 위에 나오는 매출액. 그게 영업 수익이에요, 바로. 예. 그런데 우리가 영업 수익이라고 표시 안 하고 매출액 이렇게 표시해요. 그게 영업 수익이에요.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은 그 매출하고 관계없는 그 외에 이런 것들, 이자, 임대료, 이런 유형자산 처분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영업의 비용이 설명이 나옵니다. 예. 영업 외라는 면에서 아까 영업의 수익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영업 외적인 비용. 자, 그러면 영업과 관련된 비용은 아까 바로 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랬죠. 모든 영업활동에 관련된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위에 비용이 하나 있었죠. 매출 원가. 그쵸? 예.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하고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그거 아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 예. 왜냐면은 매출 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 회사의 목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자,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중단사업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게 자꾸 이제 중단사업 손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 이상을 병행하고 있을 때는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사업이고 중간에 회계 기간 중에 사업을 접었으면 그게 이제 중단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영업의 비용의 예로서는 이자 비용. 아까 영업의 수익에서는 이자 뭐라고 그랬죠? 수익.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 연습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자라는 것을 두 개의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지급했으면 이자 비용, 우리가 받았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그랬죠? 예, 바로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입니다. 예, 이자 비용은 왜 나갈까요? 예, 돈을 빌리면 이자가 발생하죠. 예,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리는 것이 우리의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돈을 빌려서 그것이 이제 회사 운영 작업으로 쓰였겠죠. 예, 쓰였겠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영업 활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잔고 금액이 1,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처분했는데 800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2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요. 이런 것 등이다. 영업의 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의 수익이 10가지라면 영업의 비용도 거의 10가지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한 가지 뭐가 이익이 나오면 그 반대가 손실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짝을 이뤄요. 예, 나중에 이제 뒤에서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쭉 우리가 이제 이게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되게 빨리 가요. 예, 별로 설명할 게 없어. 왜? 영업의 수익 하나만 쭉 설명 잘 하면은 그 뒤에 영업의 비용은 그 반대니까. 예,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뒤에 손실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비용 중에 법인세. 예, 법인세가 세금이죠. 예, 세금이지만 이건 비용입니다. 예, 세금 역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말하자면 그냥 법인세예요. 법인세. 법인세는 누가 내죠? 법인. 그렇죠.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예, 개인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 네.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라 그러죠. 예. 그래서 회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다.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 네, 법인세는 원래 이제 국세죠. 근데 국세의 10%가 지방 법인세가 있어요. 지방 법인세. 그러니까 이제
이천 지역이 그 농업보다는 이제 그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천에 하이닉스 같은 그 큰 기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 법인세 많이 내면은 거기 10%가 지방 법인세로 또 납부를 하거든요. 지방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면은 이제 지방 법인세 납부하는 시기예요. 예, 돈 납부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천의 큰 법인들이 이제 지방세 법인세를 아마 많이 납부하겠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좀 비유는 틀린 것 같은데 뭐 기업들한테 아부를 많이 하죠. 뭐 시민 단체 이런 데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제발 이천에서 있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최고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 뼈대를 다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꼭 외워야 된다는 거. 이거 안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세 번째 거.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게 뭐냐? 현금 흐름표. 자, 작성이라든가 이런 실무 문제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의 개념은 알고 가야 돼요. 현금 흐름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 아닌가요?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현금 출납장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유입된 것과 유출이 된 것. 또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 세 번째는 재무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 이렇게 우리가 현금을 말이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유입 유출이 어떻게 되었는가의 현금의 흐름을 알기 좋게 만들어 놓은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내는 거예요. 현금 흐름표는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본 변동표. 자본 변동표도 재무제표의 하나예요. 자본 변동표는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이건 제공하느냐? 어제 여러분에게 설명한 자본을 5가지로 구분하는 거 아시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의 구분을 가지고 전 기초와 기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딱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의 5번째, 마지막은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석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 추가적 정보. 그러니까 책으로 딱 돼 있어요. 재무제표 본문에 관련 주석 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습니다. 재무제표 본문에 관한 주석 번호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아주 디테일한 것은 주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계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재무제표 일단 대충 보고 주석을 먼저 다 읽어본다. 거기에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거든요. 앞에서 말하지 못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여기 주석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나서 앞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숫자가 더 또렷하게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는요?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요?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요?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찾아라. 또는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64페이지까지가 우리가 회계의 개념을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하자면 설악산, 지리산 어떤 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산 밑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이다 하는 것을 브리핑 받은 거예요. 쫙 우리가 지금 회계라고 하는 산을 지금 정복할 겁니다. 정복할 건데 회계가 무엇인가? 회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지리산은 어떠한 코스로 해서 어디로 갈 것이다. 지리산의 구성은 계곡이 있고 바위가 있고 또 어디 가면 약수터가 있고 뭐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 가면 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이해했고 몸이 다 풀렸어요. 이제 이게 체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은 본격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숙하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재무상태표의 구성은 자산부채 자본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산을 하나하나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여기부터 하는데요. 맨 앞이 가장 어려워요. 자산이 계정 과목도 매우 많고 그런데 자산을 잘 공부하면 뒤에 비용과 수익이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 자산을 공부하다가 보면 관련되는 계정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되는 개념 과목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은 뒤에는 상당히 가볍게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30분이 가장 힘듭니다. 처음에 한 30분이. 근데 한 30분 올라가면 어때요? 갈만해요. 호흡도 이제 내 호흡을 찾았고 몸도 풀리고 땀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별로 힘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산 공부할 때 몸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힘들어도 꾹 참고 열심히 집중하셔야 된다. 자, 근데 바로 자산으로 가기 전에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고 가자 그랬네요. 여기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341페이지. 왜요? 이 파일이 아닌가 보다. 네. 자, 우리 341페이지에 갔더니 이론평가 재무회계 제1장 재무회계의 기본 개념이랬습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재무회계라는 말 또 오랜만에 들어보죠? 회계에 우리 교재에서 회계를 3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했었어요. 재무회계, 관리, 원가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회계는 재무회계 쪽이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랬어요. 네, 회계의 목적에는 사실 2개가 있었어요. 회계의 정의하고 똑같은 그런 것과 두 번째는 그 수탁자의 수탁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죠. 자, 아무튼 그 2가지 중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 네, 뭐 몇 번 같아요?
예, 잘 길게 잘 설명했네요. 예, 2번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네,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옳지 않은 설명이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1번 보면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경영자만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은경 씨. 유은경 씨 어느 게 틀린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거? 예,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2번이죠. 예, 경영자를 위한 회계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원가관리회계죠. 예, 우리 재무회계는 물론 경영자도 관심을 갖지만 재무회계의 자료는 주어진 그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외부 회계 이용자들이 주로 재무회계 자료를 보는 거예요.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다 그러면 원가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네.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한 1차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게 보이죠? 김희준 씨. 김희준 씨가 오늘 아팠죠? 김경선 씨. 4번. 그럼 재무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네네 그러네요. 4번이 옳지 않죠? 아까도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예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목적인 회계는 원가관리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를 줄이면 그냥 관리회계라고 돼요. 원가 빼고 관리회계.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다음은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이 있긴 있는데 이건 사실 몇 번이요? 장선경 씨. 몇 번일까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네, 이게 틀렸는데 그러면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어요. 우리 재무제표에 보이는 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또 수익과 비용인데 그 중에 측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겁니다. 대부분은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대부분인데 추정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감가상각도 일종의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았어요. 이제 화제가 아니고 감가상각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감가상각비가 취득 금액을 기간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달에 500만 원씩 비용으로 턴다면 그게 진짜 500만 원만큼 가치가 정확히 감소했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추정해서 때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또 뭐가 있느냐?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 대손 충당금과 대손 삼각비는 서로 이제 그 관계가 비례하는 거니까 한 차변이 대손 삼각비면 대변이 대손 충당금인데 그게 이제 아직 여러분은 회계를 안 배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죠. 예, 그게 뭐냐면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상 매출금이 가령 5억이 있는데 이 중에서 5천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수정해 가지고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퇴직급여도 비용 처리하거든요. 네. 직원들이 다 퇴직했다고 가정을 해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 버려요. 예. 돈은 지급을 안 하면서. 예.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아시게 되는데 이게 추정입니다. 예. 실제로 퇴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부 추정치가 있는데 없다고 해서 3번이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중 회계의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네, 질적 특성 3가지가 있는데 하나 아닌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네, 4번 실현 가능성이라는 건 없었죠. 네,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6번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잘하시네요. 예피적이 목적 적합성이죠. 표검중은 신뢰성. 그래서 1번과 3번, 4번은 신뢰성에 관련된 것이고, 네. 벌써 다 외우셨네. 다음에 7번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 에피적 빼내야죠. 예, 표현의 충실성이 신뢰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표검중 신뢰성, 에피적은 목적 적합성.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암기식으로 하면 재미없어요. 예, 이제 시험에 다가왔는데 내가 이게 자꾸 풀면 모르겠더라. 그럴 때는 이제 시험 하루 정도 앞두고 이제 외우는 것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여유 있게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예, 이해하시는. 다음에 8번. 다음 중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회계 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건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검증 가능성에 관한 거니까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그걸 신뢰할 수 있을 때 검증 가능해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관련이 있다. 2번 회계 정보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나머지 세 번째는 중립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현의 충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9번째 문제.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네모 안에 보면은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이냐 목적 적합성이냐 비교 가능. 네, 답이 보이죠? 예, 목적 적합성을 말한 거죠.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에 아래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네, 가와 나 가번을 뭘 설명하는가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을 말한다. 적시에 제공되는 질적 특성이다. 예, 적시성 같죠? 예, 적시성. 다음에 나번을 보겠습니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제표에 특정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적 특성.
예, 이건 중립적이어야 되죠. 중립성을 말하는 거죠.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뭘 표시하기도 하고 표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어떤 의도를 가졌다는 것은 중립성을 이미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립성이 돼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1번. 현행 기업 실무에서 상장 기업에 대하여 반기 재무제표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관계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예, 적시성 때문에. 예.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적시에 그 기업의 성과나 재무 상태를 경영 성과나 재무 상태를 반기로 보여줌으로써 기말에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기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거는 적시의 의사결정을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답이 적시성. 12번 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로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존속, 무엇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다 그랬고요. 예, 존속 가능성, 계속 기업일 것이다. 네, 좋아요.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걸 읽으니까 계속 기업하고 더 가까워졌어요.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는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전제 조건으로서 계속 기업이 있었고 또 기업은 독립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기업인과 기업이 독립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재무제표 문제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보이죠? 아닌 거. 예.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 네, 복리후생비네요. 복리후생비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죠? 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네. 지금 요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답만 찾을 수 있으면 이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있더라도 그거는 이제 점차 배워나가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의 내용으로 틀린 거. 1번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2번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3번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에 의해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만 비교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게 틀린 것 같아요? 예, 뭐 1, 2, 3번 틀림없이 맞는 거니까 4번 틀렸습니다. 우리가 비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와 단기를 함께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비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무상태표만 비교식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비교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단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네. 3번이요? 3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가 아니라 높은 것부터죠.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것부터. 3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겠죠.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2번이 1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죠. 예,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앞 시간에서 우리 어제 배웠죠.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2번은 맞았네요. 그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2번이 맞았고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표시하고 있죠. 예.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아, 이건 아직은 안 배웠네요. 여러분 이제 뒤에서 가지급금 차산에서 배울 거예요. 가수금은 부채에서 배울 겁니다. 앞에 가짜가 붙었죠. 예, 이걸 임시계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임시계정은 결산 때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 중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서는 안 돼요. 제로. 그러니까 미결산 항목이라는 거죠. 이 미결산 항목이 그대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대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요.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이요 당기 순손익 산출의 근거자료. 손익계산서죠. 예, 당기 순손익이 손익계산서에 나오죠. 7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 총액기준, 유동성 배열 원칙. 네, 4번이네요.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과는 다르죠. 8번 문제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는 거 알죠? 맞았고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맞습니다. 3번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된다. 여러분 매출 원가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나요? 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 3번이 틀렸더라.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경영성과 맞죠?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맞죠? 3번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맞죠? 4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선으로서 기부금, 접대비 등이 이에 속한다. 예, 잘 아시네요. 접대비는요 판매 관리비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에요. 기부금은 영업 외적인 영업의 비용입니다만은 접대비는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접대비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이. 10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한다. 맞았고. 2번.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서 발생한 비용과 차선으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다. 아닌 것 같죠? 네. 우리가 법인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지 영업의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 법인세 비용을 영업의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법인세 비용 따로 나와 있었죠? 예.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다. 11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금액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맞고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이거 틀린 것 같죠? 예.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자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저기 했느냐면은 자본 조정은 주로 자본의 차감적인 성격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초과금 이익인데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었죠.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예. 3번 배당 건설 이자, 자기 주식, 주식 매수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이런 것은 자본 조정이었어요. 그다음에 4번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등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맞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 시험에서 이론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사지선다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당좌 자산부터 자산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